안녕하세요. 제2야구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재배 지식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식물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최근에 와서 식물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칼슘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칼슘 붕소 이야기 또는 칼슘 붕소 당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이 칼슘은 식물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는 뼈를 튼튼히 하고 구강, 즉 이를 튼튼히 해서 먹는 것을 지장이 없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코어를, 즉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몸을 유지를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 칼슘은 식물에 있어서도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까지 또는 과일에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좀 과잉해서 사용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쯤은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 칼슘을 조금 과잉해서 사용해 보면은 식물체 잎사귀 내에서 칼슘 컴파운드라는 것이 조금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슘과 더불어서 붕소가 같이 있었을 때 매우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붕소는 흔히 택시 운전사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칼슘이라는 것이 식물에 사용되어서 잎사귀에 당을 잘 보관하고 있을 때, 손님을 잘 보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동시키는 운반수단, 즉 택시와 같은 역할을 붕소가 때로는 한다. 그러나 이 붕소는 당을 옮기는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됐을 때는 식물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식물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붕소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칼슘제, 즉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제 속에 붕소가 포함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적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고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붕소 또는 칼슘 붕소 당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물체는 열매를 많이 매다는 이런 과일 채소, 즉 또 과수류 이런 것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 과연 칼슘이나 붕소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식물은 낮에, 여기 보면 식물은 낮에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잎사귀가 햇볕을 보면서 영양가를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합성 작용, 때로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만드는 원소들을 보면은 당과 녹말이라고 하는데 녹말은 그 자체에서 식물체 내에서 머물고 비이동성, 즉 이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종류를 흔히 프락토스, 글루코스 이런 몇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또 슈크로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슈크로스만이 다른 당 종류보다 이 자당에 가까운 슈크로스가 잎사귀에 만들어진 당을 다른 부위로 옮기는 택시 운전사의 역할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슈크로스를 만드는 데는 붕소가 필요하더라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당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빨간 점들을 우리는 당이다.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식물체가 밤이 되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밤에는 우리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 대사작용을 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좀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잎사귀에 몰려있던 이 당들이 밤이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부가. 그래서 낮에는 충분히 돈을 벌어놨는데 밤이 되니까 손실이 오더라.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식물체 전체에 뭐를 많이 둬야 된다? 항상 칼슘을 많이 둬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식물체 내에 뿌리뿐만 아니고 잎사귀까지 언제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양물질을 잎사귀에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냥 한 달, 두 달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식물체일의 주 보면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된 것들이 한 14일 정도 머무르더라. 그러나 주야 간 온도 차가 좀 많고 햇볕이 잘 뜨고 조건이 양호해서 식물체의 성장이 빨라질 때는 소모량이 좀 빨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해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없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나누어 써서라도 사용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다. 식물체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하루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버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자주 먹는 것처럼 식물체도 어느 정도 횟수를 나누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관되어 있던 거를 식물체 잎사귀만 있으면은 잎사귀를 먹는 작물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과일을 먹는 작물들이나 뿌리를 먹는 작물한테는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잎사귀에 만들어져서 보관되어 있던 이 영양물질들을 과일로 옮겨주자. 즉, 이 당을 옮겨주자. 영양분을 옮겨주자. 이렇게 이 옮겨주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슈크로스라는 당이 필요하고 그 슈크로스라는 것은 만들 때는 이 붕소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과 붕소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는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강의를 처음 이 칼슘 붕소 이론을 강의를 할 때 칼슘 붕소 6대1 이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슘이 6이면은 붕소가 한 1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정해진 원칙이 아닙니다. 즉 6대1 정도, 6분의 1 정도의 붕소가 있을 때는 적절한 이동을 합니다만은 좀 더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붕소 비율을 높이는 거죠. 즉 이 말은 6대2 정도로 붕소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3대2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은 식물 성장이 억제가 되거나 수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이동을 너무 빨리 한다. 좀 더 이동을 적게 해야 되겠다. 이걸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즉 붕소량을 줄이고 칼슘량을 늘리는 거죠. 이런 형태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당이 과일로 자꾸 빠져나간다. 다른 부위로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면 잎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좀 더 빨리빨리 채워라. 즉 잎에 있는 광합성 좀 더 빨리 좀 시키자. 그래야만 이 과일의 품질 관리가 된다. 이런 데는 다른 역할도 많이 하겠습니다. 칼륨이 꼭 받는 거죠. 칼슘 붕소. 이 과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칼륨이 많이 필요한 이런 이유도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된다. 이런 모든 작용들을 또 이렇게 우리 펌프 작용처럼 니 좀 더 잘해라. 더 촉진하는 이런 역할들은 또 마그네슘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식물의 잎을 푸르게 하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아주 중요한 원소죠. 많은 작용들이 있습니다만 중요 작용들이 이 대목에서 본다면은 칼륨과 마그네슘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칼슘 붕소 이론 또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칼륨의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가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재들이 있고 특허로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칼슘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칼슘 붕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어느 회사든 간에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식물체 내에서는 실제로 여기 있는 무슨 딸기라든지 건체류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작물들 속에서 이 칼슘 붕소의 이야기, 칼슘 붕소 당 이론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제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 특히 수확물의 심부 한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썩은병, 저장성 약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이 칼슘 붕소 당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곳에서 실험도 많이 하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하고 사용을 잘 한 것들하고는 차이들이 굉장히 많더라. 또 일반 칼슘을 사용한 것보다 칼슘 붕소제를 사용한 것들이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은 이 칼슘 붕소제는 식물체 내에서 이 칼슘이 이동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통 일반 칼슘들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지만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이제 과일로 잘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뿌리에도 주지만은 옆면 시비도 병행을 하고 또 추비를 병행하는 것이 이 칼슘 제제는 비교적 유리하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 칼슘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이 석회 같은 게 있는데 한 번 주고 충분 양을 줬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양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다. 또 석회나 이런 폐화석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한꺼번에 땅바닥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준다든지 과도한 양을 한꺼번에 주면은 그것 자체 때문에 다른 미량원소가 흡수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량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이제 붕소가 함께 존재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효과적이다. 칼슘 붕소제의 옆면 시비가 당도 전진과 함께 과실의 저장성을 효과적으로 높인다. 특히 식물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꽃몽우리가 보일 때, 꽃이 필 때 이럴 때는 한두 번은 필수적이다. 꽃을 단단하게 하고 세포를 단단하게 하고 낙과 즉 과일이 떨어지거나 과일이 부실한 상태를 예방해 준다. 좋은 꽃을 피운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떤 열매를 초기에 맺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꽃은 강하게 빠르게 피는 것이 굉장히 좋다. 크게. 그런 꽃들은 낙과일도 적고 착과가 된 이후에 열매가 단단하고 열매가 더 크고 자연 비대력도 높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붕소제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현대농업에 있어서. 우선 이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과일 비대기부터 수확기까지는 칼슘 붕소제 또는 그 이후에 마그네슘 칼륨까지 이렇게 보는데 제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재들을 보면은 꽃이 피는 주변에서는 즉 열매를 맺을 주변에서는 칼슘 붕소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는 성장기로 점점 다가갈수록 앞으로 이제 더 커가고 수확기로 가까워진다 할 때는 칼슘 붕소 이론에 합해서 마그네슘 칼륨까지가 필요한 이런 이론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과일은 어떤 과일을 맺느냐,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떤 과일을 어떻게 비대시키느냐, 또 마지막에 저장성이 맛과 향 이런 품질까지 갖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농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은 칼슘 붕소 이론, 칼슘 붕소 마그네슘, 또 칼륨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만입니다.